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급 교육학 시험 끝나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도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예전 교육학개론 9급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교육 심리,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 행정,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교육 법령이 아무래도 좀 범위도 그렇고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7급이나 9급 준비하실 때는 행정 파트, 그 다음에 심리 파트,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법령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 파트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문제씩.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한국 교육사 문제죠.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에서 자, 관악을 물어봤습니다. 관악을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육사 배울 때는 관악이 있고 사학이 있죠. 사학이라는 건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이제 우리가 사학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똑같아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학당이 4개가 있어가지고 사학이라고 불린 적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교육 중에서도 관악을 물어봤죠. 근데 관악이 아닌 게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비교적. 여기 보시면은 성균관, 이제 사부학당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학이라고도 표현해. 여기서 말하는 사부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동서남북처럼 지역을 지칭하면서 4개의 학당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넉사자를 펴서 사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하고는 달리 관악과 사학을 분류할 때는 관악은 이제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를 얘기하고 사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설립한 거죠. 자, 성균관 당연히 국가에서 설립한 게 맞습니다. 사부학당 요것도 요 학당이 들어가면 당연히 소위 이제 수도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관악이 맞죠. 자,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향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합치면 요거는 소위 이제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들이다라고 우리가 한국교육사 배울 때 많이 체크를 했던 내용이죠.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에 해당되는 학교이고 학당, 4부가 되고 그전에는 또 5부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수도의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학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합쳐서 우리는 관악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중기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소위 이제 선비들이 지방에 낙향을 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후학도 양성하고 또 뭐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학문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교육기관이 탄생하는데 자, 그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여러분들 서원은 한국사 배울 때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말에 가면 서원이 지나치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다 보니까 폐단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이제 서원을 철폐를 하죠. 아주 중요한 서원 몇 개만 남겨두고 상당수의 서원들을 철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개인들, 선비들이 이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프라이빗 스쿨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학이죠, 사학.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사학이라고. 그래서 서원은 사학이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뭐가 있죠? 서당이라는 게 있어, 서당. 이제 물론 이제 고구려 때는 경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그렇게 관악과 사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째 문제. 자, 2번째 문제 여러분도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죠. 가드너, 하워드 가드너,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별표시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듯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교육심리학에서 특히 지능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드너라는 사람이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20세기 후반에 지능 이론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가장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능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드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우리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도 하죠. 요 제목 같은 경우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하죠. 예전에 연구자들은 지능이라고 할 때 여기 뭐 일본에 보면 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예전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전통적인 이론은 이 단일한 특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단일하다는 건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하시는 특히 이분 같은 경우, 가드너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전통적인 요 이론에 대해서, 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면서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는 막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중지능, 여러 개의 어떤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특성을 지닌다. 요게 틀린 게 되는 거죠. 요건 틀린 겁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찾기 때문에 요걸 찾으면 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여러 지능들이 상호작용을 한대요. 서로 간에 지능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언어지능이라는 게 있고 논리수학적 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가드너라는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러 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7개 얘기했다가 또 8개 또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의 연구에는 9개도 됐다가 11개도 되기도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8개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지능이 바로 언어지능, 그 다음에 논리수학적 지능, 마치 교과목 같죠? 언어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단어의 의미, 소리에 대한 민감성, 여기에 관련되는 게 당연히 언어지능이 맞겠죠. 논리수학이래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유형에 대해서 민감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거를 논리수학적 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의 지능도 있어요. 뭐 운동과 관련된 지능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지능도 있고, 뭐 공간 지능도 있고, 개인의 어떤 내적, 그다음에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나중에는 뭐 실존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에 이렇게 어떤 지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단일하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아주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 자체가 다중이기 때문에 하나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 유형들의 능력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심리학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잘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문제는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자, 교육행정이론에서 인간관계론, 요거 동그라미 쳐야겠죠? 인간관계론, 별표시 이렇게 크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 교육행정학,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학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이랑 심리학은 좀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육행정 이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그 과학적 관리론에 이어서 소위 말해서 교육행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보고자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관계,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관료제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인은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자, 이런 존재로 보는 게 맞죠. 예전에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개인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개인은 소극적 존재였고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수동적 존재였어요. 과학적으로 관리의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주면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을 경제적 관점에서 뭔가 이제 관리의 대상으로 보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인간관계는 어때요? 그거와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적극적이다, 능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만이 중요한 동기유발 이렇게 보는 관점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사람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야. 과학적 관리는 뭐냐? 돈이야 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있듯이 경제적 요인, 일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도 근데 사람을 뭐 야근을 하면 뭐 초과수당을 준다거나 또는 이제 연봉할 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사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자, 여기 경제적 요인만이 중요한 동기 요인 여기까지만 보면 요거는 과학적 관리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아니다. 요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 기분 좋은 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사기가 막 올라가면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인간관계론이죠, 보면. 자,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도의 전문화라는 요런 말이 나와서 고도의 전문화.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고도의 전문화라는 건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고도의 전문화인데 그렇게 되면은 작업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왜 공장의 기계처럼 여러분들 왜 공장에서 그 소위 그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야.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그것만 계속하죠.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일이 점점점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겠죠. 자, 이런 조직으로 바라보는 거는 소위 과학적 관리론에서 주로 그렇게 봐요. 또 하나는 관료제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분업과 전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관료제론에서는 전문화,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라는 게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효율적인 조직이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건 이제 일 많이 해서 생산성을 많이 올리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론의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4번은 생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 좋으면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비공식 조직, 원래 일반적으로 뭐 산업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식적 조직 있잖아요. 뭐 생산 1반, 생산 2반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 조직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비공식 조직 있죠.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비공식 조직에는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어. 이걸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우리 말이야. 우리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못 받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게 어때? 그러다 보면 막 그 사기, 막 이런 거, 뭐 동료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 규범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론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산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관계론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가 아니라 약간 기계적 관점에서, 그죠? 기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이제 소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요건 인간관계의 관점이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비교적 무난하게 지금 문제가 어렵지 않게 가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의사결정 모형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교육행정학 문제가 되겠죠.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
쓰레기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쓰레기통 뭐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름 꼭 외우세요. 뭐 영어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내리게 되죠. 그 이론이 여러 개 있어요. 모형들이. 합리 모형도 있고 만족 모형도 있고 점증 뭐 여러 개 모형들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재미잖아. 쓰레기통 모형.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된 조직들이 이런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해결은 돼. 여러분들 쓰레기통이 있지? 자, 쓰레기통에 옛날이니까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옛날 쓰레기통들은 거기다가 뭐 종이도 넣고 그다음에 또 뭐 캔도 넣고 또 뭐예요? 뭐 이것저것 플라스틱도 넣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다 차고 나면 쓰레기통 비우면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이 돼. 집안이 깨끗해져. 자, 그거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통 안에 문제가 있어, 문제. 문제가 있어, 희한하게. 그리고 그 안에 해결책이 있어. 희한하게 해결책도 있고. 그리고 참여자도 있어. 참여자도 참 가지각색으로 모인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모이니까 이런 쓰레기 저런 쓰레기 뭐 쓰레기에 비유하니까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 그 다음에 선택의 기회가 우연적으로 이상하게 우연적으로 결합을 해요. 우연히 모여가지고 우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해결이 돼. 희한하게.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은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희한하게 어떤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교육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떤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런데 해결책이 나와.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참여자들이 다 가지각색이야.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 그런데 희한하게 우연적인 결합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모형이야. 그거를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특히 미국의 이제 대학에 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연구자들이 보면서 야, 요거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모형 이름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특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야.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책,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죠? 그거를 점진적, 조금씩 수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점증 모형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모형 중에 하나가 이거지. 주로 여러분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가시면은 이제 주로 점증 모형으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리 이상적인 것보다 원래 우리의 그 이성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서 조금 더 여기 보면 이 말 나오잖아.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모형을 우리는 만족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볼 때는 A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A가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좀 타협을 하죠. 그거를 우리는 만족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의 전제로 인간의 전능성이라는 건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 이성의 능력이겠죠. 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선택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형들에 대한 설명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의사결정 모형, 또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형들의 기본적인 의미 정도는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요건 좀 쉬운 겁니다. 사실은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자주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딱 봤더니 여기 보시니까 여기 딱 보세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과정을 물어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 공부할 때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엔 그냥 눈 감고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읽어보면 봐도 알고요. 이 보시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수학, 과학 분야는 새롭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을 할 때 소련이 아니 우리나라가 그 수학이나 과학이 가장 최고로 탑으로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50년대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미국이 우주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수학이나 과학, 이 교육과정 바꿔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교육과정이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잖아 보면. 직관적 사고를 중시하였고 내적인 동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학습자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막 탐구하고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학습법이 발견학습, 탐구학습 이런 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나오면 벌써 이미 끝난 거야. 브루너,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있잖아. The Structure of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의 구조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 소위 어떤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소위 그 교육과정에 어떤 모형이 들어와서 70년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여기 학문 중심 교육과정 요게 이제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몇 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소위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뭐 교과 중심은 이제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3차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4차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건 왜 원체 강의 시간에 많이 나오고 워낙 기초적인 거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의외로. 이제 크게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가 딱 봤더니 본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본질주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시 해두시고. 자, 본질주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 교육 철학 파트구나. 그렇죠? 교육 철학 파트. 20세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세기 전반부에 미국의 어떤 철학적 방향이 한 4가지가 나온다고 했어. 기억나셔야 돼요. 진보주의, 그 다음에 진보주의를 약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요 본질주의, 그리고 진보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항존주의, 그리고 종합하려고 하는 재건주의라고 하는 4가지의 철학적 방향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본질주의가 또 등장했어요.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900년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20세기 초라고 생각합시다. 20세기 초에는 이제 소위 전통주의 교육을 비판을 하면서 등장했던 진보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쫙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보주의가 나름대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기초학력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일본의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을 본질주의자들이라 그래. 본질파위원회라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일본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요거야. 문화적인 가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거야. 요거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진보주의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사실은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 또 고대의 어떤 굉장히 좋았던 문화들이 있거든. 근데 그 문화들을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아.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가치, 유산이잖아, 유산. 그 유산을 잘 전수해 줘야 돼,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본질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본질주의자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사가 중심이 돼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그래. 이거 봐요. 교사 중심의 훈육도 강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에 공부 열심히 시키는 분위기 있었죠. 바로 그런 분위기들이 이 본질주의 교육 사상과 맞물려 있어요. 자, 근데 네 번째 보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했더니 허친스가 등장하네. 여러분들 허친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허친스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야. 지금 이 본질주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야. 더. 그래가지고 등장했던 주의가 진보주의를 여기는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부를 해. 그걸 우리는 항존주의라고 하죠.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요즘에. 항존주의. 항상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면 왜 교양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아주 훌륭했던 책들, 고전이라고 하지. 그 고전을 열심히 읽어서 사회의 어떤 그 인간성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항존주의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4번은 어때요? 4번은 본질주의 교육사상이 아니라 항존주의 교육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답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허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허친스만 외우면 그냥 끝난 거야. 항존주의였죠. 그냥 이거는 보지 않고 그냥 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6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7번 갑시다. 7번 갔더니 이번에는 교육사상가 물어봅니다. 교육사상가를 물어보고 있어. 제가 얘기했죠. 학자들, 사상가들 꼭 2문제 이상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꼭 외워야 되는 사람들은 한 10명씩은 돼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 이상은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교육사상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닐이라는 사람은 이거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원래는 알렉산더 서더랜드 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썩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학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 2번 부보는 알아요. 왜냐면 출제가 또 얼마 전에 됐거든. 출제가 마르틴 부보라고 해서 왜 나와 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 관점이 있어. 내가 너를 보는 관점이 있고 나와 그것의 관점이 있어라고 하면서 출제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사상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학 개론 처음 등장할 때 이 사람 등장하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몬테소리 워낙 유명하죠. 몬테소리 아동교육에 관해서 20세기 전반부에 원체 유명했던 분이에요. 일종의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최초 여의사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아동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해서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도 몬테소리 교육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 들어봤죠? 존 듀이라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가장 미국적이고 여러분들 가장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면서 서양의 공자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유명한 교육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 다들 알아. 그럼 위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부합만 되면 되겠죠.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신념 가졌대. 요 말만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비슷해. 특히 듀이라든가 몬테소리 이 사람들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2번째. 학습과 관련해서 최대한 자유, 요 말이 나오면 별표시 해둬야 돼.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물론, 존 듀이도 그렇고 몬테소리도 그렇고 자유 허용한 건 다 맞아요. 이분들도. 맞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약간의 이런 내용들하고 다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2개의 문장만 갖고 문제를 풀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힌트가 딱 있어. 요거. 서머힐 학교. 요거는 글쎄 요거 들어는 봤을까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지금으로 보면 한 100년 됐어요. 영국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일종의. 그래서 요 대안학교를 따라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긴 건 있어요. 나라마다 있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물론 이제 지금으로 볼 때 한 100년쯤 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소위 영국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썸머힐 학교는 아동 중심인데 지나치게 자유주의를 했어.
수업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학교이기도 해요. 대안학교인데. 근데 이 학교를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다들 그 이제 뭐라 그래 견학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던 건 맞거든요. 맞는데 요 서머힐 학교를 창립했던 사람이 바로 요 닐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금방 알았던 건데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 가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죠.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아는 사람들부터 지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 아는 사람이야.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여기랑 이제 맞추면 요 첫째 줄, 둘째 줄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 서머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으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문제가 가만히 보면 지극히 그렇게 교육학에서 이분까지 다뤄줘야 되나 할 정도까지도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한 문제씩은. 그래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 시간에 못 들어봤던 것들이 나올 경우가 있다고 하죠. 답지가 4개일 경우 하나가 꼭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몇 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 내용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우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그 모르는 내용들하고 부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추론을 하되 서머힐 학교 요게 좀 중요하니까 요것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약간의 조금 생각을 하면 풀 수도 있었고 아예 모르면 또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보면 자 8번 갑시다. 야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콜버그 별표시 워낙 유명해요. 도덕성 발달. 여러분들 콜버그 하면 뭐라고 했죠?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인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습이라는 이 수준을 가지고 소위 인습 전 단계, 그 다음에 인습 단계, 인습 후 단계에서 3가지의 수준이 있고 이 단계마다 2개 단계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던 3수준 6단계 이론 워낙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도덕성 발달 단계 문제 중에서 이분의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아예 외워버리라고 했어. 근데도 사실상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1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일단 여기 보시면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 질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4단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질서. 보편적인 윤리라는 건 어때요? 보편적 윤리라는 건 여러분들 그 굳이 법이나 이런 게 없어도 아주 최고로 높은 도덕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편적인 윤리. 요거는 6단계죠. 6단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년, 소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3단계죠. 예전에 이거 3단계라고 외우라고 했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한다. 이게 바로 5단계가 되는 겁니다. 5단계.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 인습되기 전이야. 아직 인습되기 전 단계라서 1, 2단계라고 하죠. 뭐 처벌과 뭐 복종의 단계라든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인습 단계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인습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인 간 조화, 조금 전에 나왔던 요거 있죠. 좋은 소년, 소녀. 그 다음에 뭐 법과 질서, 요거, 요런 것들이고 나머지 이제 후인습이라는 건 이미 인습이 된 거야. 내면화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죠. 잘 그 도덕성 발휘가 되죠. 5단계, 6단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극소수만이 2단계야. 그러니까 뭐 소위 성인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법규범이 없어도 보편적인 윤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인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도덕의 원리, 양심의 결단에 따라 이건 가장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콜버그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도 그렇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도덕성 발달에서는 뭐 콜버그의 그 3수준 6단계는 아주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 9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교육 심리학 파트에서 생활 기도 및 상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상담 이론이 요즘 가끔 한 문제씩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담에 관련된 이론들이. 이게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 별표시 중요한 사람, 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강의 시간에도. 엘버트 앨리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 이제 상담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합리적, 여기 앞에 합리라 나왔죠. 합리. 이걸 레셔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서, 이모티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뒤에 행동이 나왔죠.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야. 합리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마지막에 치료야, 치료. 세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영어 단어 따서 REBT라고 합니다. REBT.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워낙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다 보면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친구가 큰 일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사람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워하더라. 이거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합리적인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해서 REBT라고. 처음에는 합리적인 거 요거 두 개만 나왔다가 나중에 비헤이비어, 행동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REBT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RT였어요, RT. 합리적인 치료, 이래갖고 RT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RET 하다가 REBT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괴로워한다는 거야. 그럼 그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잘못될 수도 있는 거를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A, B, C, D, E, 뭐 F도 있는데 A, B, C, D, E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야. A가 선행 사건이라는 게 있어. 선행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는 거죠. 빌리프. 믿게 돼. 자기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만약에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보면 저건 나한테 불행이야. 믿어버리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따라 어떤 카식해서 어떤 결과가 되게 되면 그 결과를 본인이 믿어버리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죠. 이 별표시. 디스퓨트, 논박이라고 하죠. 논박이 여기 써 있네. 비합리적인 신념 있죠. 요거를 논박하는 거야. 디스퓨팅. 요렇게 해서 나중에 이펙트, 어떤 효과를 불러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론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REBT라 그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돼버려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걸어가다가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질 거야. 아니면 내가 다 큰 사고 당할지도 몰라.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없거든. 근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지나치게 거기다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비합리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막 신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박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디스퓨팅을 통해서 이제 소위 이펙트의 결론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ABCDE 기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여기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바꾸자 이거야. 생각을 바꾸면 정서 상태나 행동도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을 소위 이 앨리스라는 REBT 이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두시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또 이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미 출제가 예상이 됐던 것들이고 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저항 분석, 꿈 분석, 자유, 이거 전부 다 그 여러분들 유명한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상담할 때 쓰였던 기법 중에 하나 돼요. 저항 분석. 그 내담자,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뭔가 저항을 한단 말이야. 그 저항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자각하도록 이제 하는 거를 우리는 저항 분석이라고 하고, 꿈 분석이라는 건 이제 꿈을 통해서
뭔가 억압되어 있는 욕망이라든가 무의식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하는 거야. 자각하도록 한다는 거. 자유현상이라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걸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들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최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꿈을 분석하고 자유 이런 거 있죠.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상담할 때 기법들이고 요거 A, B, C, D, E에서 여기 D가 해당되는 거예요. Disputing. 요게 바로 앨리스가 얘기하는 REBT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상담 기법이다. 그래서 요게 출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 이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할 때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번 문제 또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어. 또 지능이 나왔어. 아까 전에 여러분들 가드너의 지능 이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라고 했어요. 80년대 그때 스턴버그라고도 하고 뭐 스탠버그다라고도 하고 잘 나옵니다. 이 사람. 지능의 3원론 세 가지의 어떤 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지능의 3원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지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로 이렇게 무어졌어 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분석적 지능, 창의적인 지능, 실제적인 지능.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공간적 지능은 얘기하지 않았지. 이 공간적인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사실은 가드너예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공간에 관련된 능력도 일종의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공간지각력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도 일종의 지능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가드너예요. 가드너가 그렇게 얘기했고 요거는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지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거 요거는 스턴버그의 지능의 사고 요것도 그냥 암기만 하고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것도 많은 사람이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틀리지 않고.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 봅시다.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파트에서 202 개정교육과정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202 개정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되는 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해도 또 나왔어요. 20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아닌 게 어떤 거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디지털 전환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미래 사회가 불확실해.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신의 사문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요런 말 중요하죠. 주도성 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요건 202 개정이에요. 202 개정. 그 다음 두 번째, 교과 교육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의 연계 통합, 이것도 참 중요하죠. 연계와 통합 이런 거, 학생의 삶과 연계된 이것도 연계란 말 또 나오네요.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202가 맞습니다. 202가 맞아요. 근데 밑에 3번에 국가 직무능력 표준, 야, 요 말이 이 직무능력이라는 말이 2022에서도 나오고 2015에서도 나와요. 둘 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활용을 해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역량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이런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직무능력 표준인데도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는 2015하고 2022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2022에서는요,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죠. 여기에 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2022, 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라고 하죠. National Competency 스탠다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2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파트.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쪽 밑에서 요 말이 등장을 해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내용 영역 능력 단위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2022에서 나오는 말이고 지금처럼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떤 문장 있죠. 이 기본적인 문장이 요 등장한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학생 무슨 형?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참여형 수업.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2022에서는.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도 하죠. 이거를 통해서 학습의 퀄리티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이제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소위 여러분들 교재 맨 뒤편에 실려 있거든요. 그거를 참조하셔서 그리고 또 특강에서도 한번 이야기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이 이제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12번 문제. 또 교육학자를 물어봐. 이번에는 아까 교육 사상가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교육학자를 물어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타일러, 아이즈너, 보빗, 애플, 이거 전부 다 교육과정 파트에서 등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회학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교육과정 파트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자, 타일러는 워낙 유명하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어떤 교육과정 개발 모형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교육과정 파트에서 꼭 외워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했죠. 이 사람보다 근데 먼저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즈너 워낙 유명하죠. 뭐 예술적인 어떤 수업, 뭐 예술적인 감시관, 뭐 이런 거, 영교육과정 이런 거 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마이클 애플은 어떤 그 정치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와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여기 보세요. 행동 목표의 한계를, 자, 행동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거의 한계를 지적했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타일러하고 이 보비, 요 사람이죠. 요 사람하고 요 사람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요 둘이 성격이 비슷하고 요 둘이 성격이 비슷해요. 일단은. 그러면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건 이쪽 사람들은 아니야. 이쪽 사람들은 행동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보면. 예술적인 접근, 이 말 나오는 순간 누구? 그냥 아이젠허 그냥 이미 끝났죠. 교육과정 개발을 이야기했고, 교육적 감시관, 이런 거를 제안했던 사람. 이건 뭐, 아이젠허가 워낙 유명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제가 볼 때 이것도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대부분 맞췄던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자, 이 문제 봅시다. 13번.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가가 있죠. 밑에 보니까 예언, 내용, 구인, 교육평가에서 양호도에 나오는 타당도의 문제구나. 자, 근데 어떤 타당도냐?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래. 추상적이고 가설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 창의성이야. 예를 들어 창의성. 창의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창의성은요. 이 안에는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라고 추상적이고 가설적으로 개념화시킨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도구에 반영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 어떤 특성? 인간이 만약에 창의성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공감 능력, 뭐 등등이 있겠죠. 이거를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으로 만든 거야.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 구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구인. 이제 컨스트럭터,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보면. 자, 타당도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싶은 모양이야.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 있죠. 이거를 조작적 정의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지능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능이란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걸 지능이라고 하겠다. 만약에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지, 보면.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측정할 수 있어. 그거를 우리는 구인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요인이 뭐가 있느냐? 창의성이 안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죠. 그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야. 굉장히 통계적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다양한 검증 방법을 종합해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구인 타당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예언 타당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검사가 미래의 어떤 예언성을 잘 예측하고 있느냐, 뭐 이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예언 타당도고, 내용 타당도는 얼마나 이게 충실하게 잘 대표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하는 거고, 공인 타당도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추정을 하는 걸 우리는 공인 타당도라고 하죠. 근데 출제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출제를 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구인 타당도가. 그러니까 요거이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주면 좋겠죠. 왜냐면 이런 문장을 자꾸 읽어줘야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교육평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인 타당도가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에디 모형. 아유, 에디 모형도 너무 많이 나왔어. 이 에디 모형이 너무 많이 나왔어. 분설 계실평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A가 어널리시스죠. 분석이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D가 디자인, 디벨로프먼트, DD. 디자인을 디벨로프먼트하고, I가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E가 이밸류에이션, 평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에서 이제 소위 말 교수 어떤 설계 그런 거 할 때 가장 기본되는 모형이 에디 모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이 A가 들어가는 요거 있잖아.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분석하니까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야, 보면. 자, 과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설계가 뭘 설계해야 되지? 그러면 뭘라는 게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요구 분석이지. 요구 분석 들어가지. 그 다음에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학습자도 분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이 학습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그 어떤 가르쳐 줘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분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분석이야. 제일 첫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교수 설계할 때. 근데 프로그램의 요거 뭐야? 효과를 분석한다는 건 뭐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소위 말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평가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야 돼. A, D, D, I, E 요거는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에디 모형은 기본 모형이고, 이 에디 모형과 조금 더 유사하지만 조금 더 확대된 모형이 있죠. 딕 앤 캐리의 심화 모형이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요 다음에 심화 모형으로 딕과 캐리의 모형이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볼 때는. 일단 여기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 문제 딱 봤더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회학이다. 아예 그냥 대놓고 이번 문제는 교육사회학 문제야 라고 하는 게 나왔죠, 보면. 자, 볼즈와 진티스, 경제재생산론. 경제적으로 이제 소위 학교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르디웨, 그쵸? 요거는 문화를 가지고 재생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로 갈등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경제 재생산, 그 다음에 문화 재생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바질 번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문화 전달론, 문화가 전달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언어가 참 중요해라는 얘기도 했고, 또 일탈행위라든가 뭐 이런 동조행위도 문화적으로 다 양식화된 어떤 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언어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윌리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나 봐요. 미국에 연구를 했더니. 이들이 왜 저항을 하는가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를 설명한 이론이 이제 저항 이론이죠. 자, 이거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보십시다. 학생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래. 근데 원래는 능동적 존재가 맞긴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하필이면 이제 저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본 거야. 이런 존재로. 근데 이런 존재로서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죠. 학교는 주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관이래. 사회학은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데,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항한다는 거야. 답은 뭐 금방 찾아서 이거 제가 이제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맞췄더라고. 왜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 딱 듣는 이 저항하는 거네. 노동 계급의 학생들은 자신들을 사나이라고 부른대. 사나이라고 부르면서 노동 문화에서의 가치관을 학교 문화에 접목을 한대.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는 반학교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형성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항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훗날 다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거를 소위 윌리스라는 사람이 저항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의외로 많이 맞췄습니다. 제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틀리지 않고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어. 수용하지 않고 나는 사나이야,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인데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약간 학교의 어떤 약간 저항의 모습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저항 이론이니까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평등관이 이게 보니까 교육평등관이 등장한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교육사회학 파트에서 등장을 했네요. 보니까 예시가 바르게 짝져지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교육평등관은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만 외우면 돼요. 허보, 과보, 허보, 과보, 허보. 이게 조건의 평등이 과정의 평등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자, 그 다음에 교육 결과의 평등을 우리는 보상의 평등이라서 과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보, 과보인데 얘네 둘이는 교육 기회, 교육 기회에서의 허보고 얘네들은 과정에서 결과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허보, 과보, 허보, 과보. 자, 그런데 허용이라는 건 기회를 다 주라는 얘기야. 교육의 기회를 다 줘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1항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얘기는 뭐야? 교육받을 기회를 다 주라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이런 걸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게 허용적 평등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랬는데 다 교육의 기회를 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기 섬에 있는 아이들,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취약을 가로막았잖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보장이야, 보장. 기회를 보장해줘야지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자,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콜맨 보고서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나타난 겁니다. 과정의 평등이야. 교사의 퀄리티가 똑같아야 돼. 교육 과정에서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 간의 격차가 없어야 돼. 라는 어떤 평등관을 우리는 과정의 평등 또는 교육 조건의 평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전부 다 맞습니다, 지금. 4번에 교육 결과의 평등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어떤 교육의 목표, 학습 목표에 다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평등을 우리는 교육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보상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환경.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허용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그 교육 목표 도달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보상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의 어떤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 결과의 평등 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적 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건 틀렸죠? 금방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17번. 법령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법령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법령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법령들이야.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법이죠.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평생교육법, 이거 제가 얘기했듯이 매번 특강에서도 설명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가시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매번 나오고 있다. 이번에 또 나왔어요.
자,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교육지능 기본계획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데 매년이 아니라 주로 이제 크게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기본이면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주로 5년마다 해요. 물론 이제 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5년 또는 3년이라고 돼 있어. 국가는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교육감이나 학교는 매년 세워야 된다라는 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년 여기서 틀린 거야 이미. 나머지 맞은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자,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죠, 학교.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죠, 당연히.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해가지고 학습 휴가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요즘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학습 휴가를 실시 줘.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습 휴가를 6개월 정도 받을 수가 있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비, 책도 사야 되고, 뭐 어디가 학원 수강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겠죠. 이런 학습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있어요. 보면. 시도교육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 당연히.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어디 평생 뭐 학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를 설치,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평생교육을 해요.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법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 노원구 뭐 이런 구들 있잖아요. 거기 시장, 군수, 또 자치구도 있으니까 뭐 경기도에 있는 무슨 시, 뭐 이런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관할구역 안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관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깁시다.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시도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아마도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면.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맥클레건이라고도 하고 어떤 또 책에는 맥라겐, 뭐 맥라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 외국인 이름 할 때는 출제자가 약간씩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보면 돼요. 자, 맥라겐이라고도 하고 뭐 맥클레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행정이라든가 이쪽 파트에서 예전에 1980년대 좀 됐어요. 지금으로 한 40년 전에 좀 유행했던 소위 이제 이겁니다.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요게 나왔는데 잘 다루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러분들 자원이라고 할 때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물적 자원이 있어요. 물적 자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좀 보이고 이제 뭐 또 우리가 보는 이제 교구라든 이런 게 다 물적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유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기 쉬운 거를 우리가 물적 자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인적 자원도 있죠. 인적 자원. 사람과 관련된 인적 자원이죠. 퀄리티와 관련되어 있고 비가시적이고 무형적 속성. 관리하기 참 어려워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불렸거든요. 지금은 교육부인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인적자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80년대가 주로 이런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면 수레바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수레바퀴처럼 생긴 거 이렇게 뭐 생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돼 있고 이런 모형을 제시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에 제시된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디벨로프먼트 있잖아.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인데 여기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 하나
하나, 뭐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정도는 이렇게 세 개 정도는 소위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디벨로프에 관련된 영역이 있고,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리에 관련된 거, 관리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해서 Human Resource HRM이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나머지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영역이고, 여기에 세 개만 개발에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개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인 개발이라고 얘기도 하고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뭐 훈련 개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연수라든가 직장에 올라갈수록 점점 전문성, 캐리어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경력 개발이라고 해서 캐리어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리고 원래 그 개인이 막 자꾸 이제 역량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그 조직 전체가 다 좋아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직 개발이라고 얘기했던 거여서 이렇게 개발은요, 이렇게 개인이냐, 그 다음에 조직이냐, 이렇게 큰 관점으로 나누기도 해요. 미시적 관점에서의 개인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있고,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조직이 점점점 어떤 하나의 자원이 돼야 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경력도, 야, 이것도 조직이 이렇게 개인의 경력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개념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되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학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학 공부할 때는 중점을 개인에 둘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 둘 것이냐, 이런 어떤 논란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다.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고, 교육 과정에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가 핵심 역량에는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개인의 중점을 두고 있느냐, 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또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 교육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인문주의 배웠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여기 보면 개인적 인문주의, 사회적 인문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나오면 개인을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사회를 중심에 두느냐, 이렇게 이런 관점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적 자원 소리개밖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중점을 둬야 되느냐, 미시적 관점으로, 아니면 거시적 관점으로 조직의 관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게 있었어. 중간에 이제 캐리어, 여기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영역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생산 개발, 이거는 해당이, 물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봐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본 적 없어요, 막 이런 얘기.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문제라는 거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면 가만히 좀 유추하면 금방 풀 수 있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인적이잖아. 인적 자원이잖아. 이건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 자원, 사람에 관련된 거야. 사람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근데 이건 뭐예요? 생산 개발이잖아. 물건 만들어내는 물적 자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어찌 보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본 적 없어요. 이러면 자꾸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강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져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유추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은 다 풀 수는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법적 문제가 나왔죠. 교육 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또 나왔네요. 이거는 아주 그냥 쉬운 거죠. 교육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법령. 자, 여기 뭐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그렇죠?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이 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 두 주체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두 주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말 중요한 거죠. 특성 중에서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뭐
자율성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규제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사실은. 자, 의무교육기간, 여러분들 내가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야. 의무교육기간은 초등학교는 아예 써 있어요, 법에. 헌법에 아예 써 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한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기본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등 3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럼 고등학교 12년 이거 아니잖아. 그죠?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돼 있다? 중학교까지 돼 있다. 중학교까지만 교육기본법에 돼 있지 고등학교까지는, 교동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지. 근데 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되면 무상교육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세요. 무상교육을 이제 뭐 예산이 적어서 못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의무교육이었으면 법에 무상교육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은 예산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 틀린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가만 봤더니 이번엔 또 회계 문제가 또 등장했어요. 학교 회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회계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학교 회계를 두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별로 학교 회계를 설치한다라고 돼서 학교별로 설치하는 거지 여기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초중고의 학교 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냥 학운이 거쳐서 학교장이 해서 학교 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지 지자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네. 학교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라 학기랑 똑같아. 학기랑 똑같아가지고 3월 1일에 시작하는 거죠.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2월은 이제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으니까 2월 말일에 끝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잖아.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다 틀렸어. 이거는 3번. 학교 회계는 국가의 일반 회계라는 게 있대요. 국가는 일반 회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느냐?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대요. 이런 두 가지 회계가 있는데 여기로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학교 회계로 돈이 들어오면 전입금이라 그래. 이렇게 들어옵니다. 국가의 일반 회계가에서 돈이 들어오고 학교 회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돈이 들어와. 이걸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또 이렇게 소위 이제 뭐가 있을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죠? 수학여행 갈 때 돈 들어가잖아. 이렇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들 있어. 방과 후 학교 있잖아. 그런 것도 학부모가 부담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학원이 심의 거쳐야 되거든. 이 돈도 어디로 들어와? 학교 회계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탁하는 거 있죠.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고, 사용료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왜 있잖아.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날 왜 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다 사용료 내거든. 또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거 보면 토익이나 이런 거 뭐 학교 교실 빌리잖아. 이런 거 다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그 증빙 자료를 띌 때 수수료 내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 이런 거 다 학교계로 들어오는 거야. 2월금 지난번에 써서 남은 거 넘어오잖아요. 보면 물품이 많아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돈이에요. 그런 거. 그 밖의 수입 이런 것들을 다 뭐로 한다? 세입으로 한다. 맞는 말이네. 요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그 밖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요것도.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죠.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다고 있잖아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야. 여기, 이거 학부모가 부담하는 건 틀린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여기로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중에서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교부금이라고 하거든. 그거하고 일반 회계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이죠. 그걸로 충당을 하는 거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교부금,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틀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적 문제들이 좀 자꾸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문제가 이번에는 법령 문제가 좀 많고 약간 좀 디테일한 것까지 봐야 되는 것들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 또 법령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 교육공무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진제도니까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교육공무원 승진제도까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 법령이 교육공무원 그 승진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청이나 또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시면 소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관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거지 뭐. 여기 보면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틀리시고 보면 현행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공립학교에 있는 이제 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장, 교감도 다 포함이에요. 승진제도는 연공이라는 건 뭐야? 일단 1년, 2년, 3년 근무하는 연공이라고 하죠. 실적이라는 건 뭐야? 연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업적이 쌓이잖아. 이런 거를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 거야. 어느 공무원이나 다 그래. 교육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공무원이나 연공과 실적이 다 이렇게 절충돼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력 평정이라는 게, 아까 이 연공이라는 게 경력을 평정해야 돼.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했다. 그럼 만점. 뭐 이런 거 있듯이 경력 평정은 매 학년도 맞네요. 보니까 1년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교육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무원이나 경력 평정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년도라고 되어 있잖아. 학년도라는 거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년도 2월 말일이야. 근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지. 좀 다르죠. 3번 교사의 근무 성적. 그러면 이제 근무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것도 평정해야겠죠. 어떤 공무원이나 다 이걸 합니다. 이 근무 성적 평정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 학기 종료일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학기마다 하는 게 어디 있어. 1년마다 해야지. 매 학년도마다 해야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매 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료 교사의 다면 평가. 이 다면 평가는 요즘에 대세예요, 대세. 다면 평가는 요거의 결과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근무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 성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무를 잘했는지 성적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근무 수행 능력, 근무 수행 태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걸 해. 그거랑 그 다음에 이 다면 평가 있죠. 이거랑 이제 소위 그 정기적으로 실시돼서 합산을 하는 게요.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요것만 나왔기 때문에 요건 동료 교사의 다면 평가 결과를 이것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는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의 교육 성적 평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이거 아까 얘기하는 실적. 교육 성적 평정은 직무와 관련된 연수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 그 다음에 자격 연수. 교사들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2급 전교사가 1급 전교사가 되고 이거 다 자격 연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1급 교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감 자격 연수를 받는다거나 교감이 예를 들어서 뭐 교장 자격 연수 있죠. 이런 거 하는 거 요렇게 나누어서 평정을 해서 합산한 걸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요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 승진 문제가 별게 다 나오네요. 요즘 문제가. 그렇지만 가만히 이제 들여다 보면 그래 일반직 공무원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만 있지만 대부분 뭐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 봅시다. 또 문제, 또 교육법령 문제 또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안 나올 것 같더니 나왔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거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감
교육감님이죠. 교육학에 관한 관장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거는 문제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많이들 틀리셨대. 이거 보면은 봐요. 교육감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을 설치도 하고 이전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과학교육이든 기술교육이든 이런 거 하죠. 체육교육 뭐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은 다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평생교육 당연히 해야 돼. 그 밖의 교육도 해야 되고 학예진흥 이거 다 하는 거야. 교육감이 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은 누가 합니까? 대학은 누가 해? 대학은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죠. 교육부가 하는 거잖아.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국공립대학이라든가 사립대학들 지원해주고 이런 건 대학에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요, 고등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부 또는 이제 법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얘기하지 교육감님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교육감의 이 문제가 워낙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못 봤어도 교육감님은 모든 교육에 다 관장하지. 그런데 이제 대학을 관장하지는 않지. 대학 관장하는 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이제 보면 참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문제가 뭐야? 학급 경영이에요. 이거 교육행정학 문제거든요. 교육행정 문제인데 학급을 경영하는 거잖아. 학급이라는 게 뭐예요? 1반, 2반, 3반, 4반 그 안에 담임들이 하는 영역이잖아. 담임들이 하는 학급 경영이에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교직원 인사라는 거는 학급이 아니라 학교를 경영하는 거지.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할 때 하는 게 교직원 인사이게 되는 거지. 학급이잖아, 학급. 학급은 이런 거잖아. 교과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활동 어떻게 할 것, 생활지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교직원 인사를 어디 학급에서 해요. 그렇죠. 이거는 굳이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런데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보니까. 너무 쉬워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아유, 이건 뭐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고교학점제. 여러분들 대학의 학점처럼 고교학점제가 이제 실시됩니다.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1. 학생의 기초소양, 기본학력 획득을, 기본학력 획득. 뭐 좀 약간 좀 이상하네. 기초소양이라든가 기본학력 획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애매한데 조금. 공통과목 비중이라는 건 아니고, 공통과목이 아니라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겠죠.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라고 하는 측면이 더 커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공통과목 기준 확대하는 제도는 아니죠.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좋은 거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거야. 이게 누적해서 일정한 학점이 되면, 대학처럼 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하죠. 고등학교 수업량을 예전에는 단위라고 했죠. 예전에는 단위라고 해서 1단위, 2단위 해서 뭐 10단위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단위. 1단위라는 거는 한 학기 동안 17시간을 이제 수업할 수 있는 걸 1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사 6단위라고 하면은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2시간, 2학년 때 2시간, 3학년 때 2시간. 1학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학년 때 1학기, 2학기, 2단위, 2단위. 2학년 때 2단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죠? 6단위니까. 이렇게 단위 개념에서 학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하고 법령상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현재 이렇게 졸업을 해요. 이렇게 이거를 좀 학점 취득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도 여러분들 원체 많이 나왔고 공통보다는 선택을 더 늘려주자는 거지. 추세가 원래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나오면서 반대가 심했던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선택을 해. 근데 그 교과목에 만약에 적은 학생이 했어.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더 많이 과목을 개설해주고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돼야 되겠죠. 선택을. 그런 제도가 고교학점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교육 통계 쪽에서 나왔네. 그죠? 교육평가에서 교육 통계 쪽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철수의 수학시험 성적이 60점이래요. 60점이래. 정규 분포를 보이는 철수의 학교 전체 학생이 50명이래. 수학 점수 평균이 50이네. 잘했네. 자, 그러면 손을 쭉 거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 50점이래요. 50점. 이 50점. 여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정상분포. 자, 여기 50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네. 그죠? 자, 수학 점수 평균이 50이래요. 50. 근데 철수가 60점이에요. 잘했네. 철수가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네. 여기 정도의, 여기가 바로 철수가 60점을 받고 있네. 잘했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표준 편차가 10이래. 10이라는 거는 여기 50에서 60까지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요 안에 1표준 편차라고 하는 소위 지분포라는 게 있어요. 규준 점수에서 여기 보면 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 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규준 점수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분포가 있고 T분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까지 너무 안 해도 괜찮고 요 가운데 평균이 50이래. 요 평균이 50인데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어떤 개념이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10이라는 거는 위로 10, 아래로 10. 요 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1표준 편차라고 해. 조금 더 가면 2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요 1표준 편차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요 안에 학생들이 한 68%의 학생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정기분포 곡선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대략 34 요 정도가 있겠네, 요 안에. 근데 얘는 보니까 여기에 점수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위에 있잖아요. 철수의 수학 점수는 학교에서 8등이었대. 이거 50명 중에 8등이면 잘한 거네. 동점자가 없었대. 철수의 학교 내 규준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본에 보시면 스테나인이라고 해요. 스테나인은 스탠다드 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학 능력 시험에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있죠. 그걸 스테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일 낮은 점수를 뭐 예를 들어 1점, 2점, 뭐 3점, 4점,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여기를 5점이라고 합시다. 평균을 5점, 그 다음에 뭐 6점, 뭐 7점, 8점, 뭐 9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눴어. 이거를 스탯 9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양방 검증일 경우도 있는데 한쪽만 본다면은 1, 2, 3 여기는 이제 점수가 낮은 애들이야. 너 스테나인 점수가 2점이야 그러면 낮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 너 스테나인 점수가 7점이야 그러면 높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 너 잘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충 그렸는데 잘한 거야. 이쪽은 잘한 거고 이쪽은 못한 거지. 이렇게 나눠진 걸 얘기하죠. 그 수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여기 1점에 해당하는 학생들 한 4%,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4% 이렇게. 그 다음에 뭐 7%, 12%, 4%, 뭐 7%, 12%, 17%. 여기도 마찬가지로 4%, 그 다음에 7%, 12%, 17%. 가운데가 몇 프로야? 한 20%가 되겠네. 이렇게 어떤 퍼센트로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스테나인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나인 점수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평균을 5로 잡아요. 5로 잡고 1표준 편차를 2점씩 올라가. 2점씩. 위로 2점, 아래로 2점. 그러면 여기 있다가 하나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2점이라는, 2점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 번 올라갈 때 2점, 그러니까 여기가 7 되겠다. 여기 6, 여기 7, 그 다음에 여기 8, 뭐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가 9,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우리 이 학생이, 여기 누구야? 철수가 학생이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평균보다 1표준 편차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테나인 점수의 평균이 5예요. 5에서 2로 올라가는 거야, 7.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는 7이다. 맞네. 이거 맞는 말이야. 7이구나. 잘했구나. 아주 상위권이에요. 100분위가 68이다. 100분 위라는 거는 내 밑으로 얼마나 있느냐, 이거 쉽게 얘기해서 100으로 구분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점수 이 밑으로 몇 명이나 있느냐, 몇 퍼센트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68이라는 얘기는 봐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요 가운데 평균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철수가 60점이고 요 가운데 평균이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여기까지 여기 몇 점이야? 여기 50이고 40이지? 맞죠? 아까 평균이 몇 점이라고? 평균이 50이지. 그럼 여기 50에서 60에서 40, 요 사이에 68%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68%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지금 68이니까 이미 틀렸어. 왜냐면 68만 있는 게 아니라 얘 밑으로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8보다 한참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틀린 거야, 이거는. 금방 봐도 틀렸죠.
요 안에만 68%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 점수가 여기까지 요 밑으로 다 100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건 답을 금방 찾았고 지점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나온 점수 있잖아. 얘가 몇 점이야? 철수가 60점이지. 60이라는 점수가 있고 빼기 평균이 얼마야 아까? 평균이 50이지. 50을 빼. 그럼 이거 빼면 10 나오잖아. 10. 이 10이 나오면 여기다가 뭐로 나눠주는 거야? 표준 편차에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10으로 나눠주면은 1이 나오네. 1 맞네. 지점수 나오는 걸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요 G라는 거는 요 1이라고 하는 거,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0으로 했을 때 여기가 1이란 얘기거든. 요만큼이 1이란 얘기거든. 요 안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걸 1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지점수가 0,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니까 요거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바꾼 게 T야, T.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했냐면 10G 플러스 50. 요거 외우라고 했었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10을 G로 곱하는 거야. 1이잖아, 1. 10을 곱하기 2하면 얼마야? 뭐 10이잖아, 10. 그죠? 요 10이지. 10 플러스 50을 해. 그럼 얼마가 나와? 60이 나오지. 다음 여기 60 나오잖아. 그러면 T점수는 얘는 여기가 가운데가 50이면 여기 60이잖아. T점수가 60이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요런 문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계산하는 거 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는 거 있었잖아. 이 G점수, T점수 공식이 있었잖아요. G점수는 자기 점수, 이게 X지. 자기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2라니면 1.5 대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곱해 10을 그리고 50을 더해주면 T점수가 나와요. T점수가 나오면 60이다. 그러면 평균이 50이면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나인 점수는 기본이 가운데가 5야, 5. 그리고 2개씩 올라가고 2개씩 내려가니까 7이구나. 2개 올라가니까.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학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끔 한두 개 정도가 뭐 9급이나 7급이나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좀 정리를 해두시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추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100점 만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강의라든가 이럴 때 뭐 여러분들 또 보완할 거라든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 카페 있잖아. 신박교육연구소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이제 박사다 보니까 신박교육연구소 다음 카페에서 이렇게 치시면 들어와요.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 문제에 관련된 것들 질문도 있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